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행정학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학문 분과 가 어떤 최초로 정립되었다. 그러니까 현대 행정학이 최초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드로 윌슨 이제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어떤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The Study of Administration. 물론 모든 학문 분과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까지 갈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제 현대 행정학,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현대 행정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드로 윌슨이 현대 행정학의 창시자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우드로 윌슨의 정치 과학지 논문을 그 요약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번 시간에 그 나머지 부분을 보고요.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인데요. 어제 시간에 저희가 봤죠. 에, 자, 아,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엽에 이르게 되면 자본주의 이 발전이 이 상당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어떤 피크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피크에 올랐다, 정점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가 해야 될 자유방임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는 그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일정한 정책을 피고 행정을 실현할 그런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행정국가의 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크게 독과점으로 인한 빈부격차랄지 여러 어떤 자본주의적 폐해가 있고요. 또 사회에서 그 경쟁, 그러니까 민간 영역, 시장 영역에서의 어떤 경쟁에서 탈락한 뭐 장애인이랄지 이뭐 노령자들을 국가가 부조할 필요가 또 생기게 된다.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형평이랄지 이런 문제도 이제 보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생산자 간에도 어떤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센서티브한 예민한 영역이고요. 뭐 어떤 사회복지적 여러 정책들은 이제 20세기 전후에 많이 실현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비버리지,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랄지 사회복지 관련한 여러 어떤 이론들이 또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행정국가의 필요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미국 행정학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 그 연방 제도,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초, 18세기 말이죠.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을 독립하면서 전 지구상의 어떤 최초로 민주주의 국가, 얼마 있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났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영국 민주주의 발전이 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어떤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지구상에서 이제 최초로 실현한 국가인데, 이제 미국은 최초로 세계 최초로 헌법이라는 법을 제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미 연방 헌법은
소위 그 헌법 국가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인권 관련해서 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의미가 큰 예, 어떤 민주주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헌법을 통한 연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쭉 오랜 기간 행정국가 19세기 말 도래하기 전 약 100년간은 이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였고 그리고 소위 이 political government 정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쭉 100년간은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은 우드로 윌슨이 19세기 말 사람이니까요. 미국이 독립한 것이 18세기 말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정치국가, 헌법국가로만 존재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 시스템에 관해서 대법원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 공무원을 임명해서 행정을 실현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체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쭉 이 시기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한참 발전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면 마크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본주의에 관해서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뭡니까? 리버티, 이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 있죠. 어, 19세기 중반 사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18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인류의 지적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행정국가의 탄생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는 정말 인류에게 어떤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도 WT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안경을 끼고 지금 제가 줌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화상 강의를 통해서 뭐 행정학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다 이게 과학과 경제 덕이죠. 과학 이건 같이 어떤 맞물려 있는 태제인데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이렇게 인류에게 물질적 복지를 가져왔다. 그에 비해서 여러 가지 폐해도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제 행정국가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 헌법과 정치국가 시절에 특히 이제 이 헌법은 보면은요, 사실 그 이게 미국 연방 시스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영국과 독립 전쟁을 하면서는 컨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주들이 이 동부의 작은 13개 주죠. 그래서 주들이 모여가지고 영국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것인데 Articles of Confederation. 이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동맹 규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방 헌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Articles of Confederation은 영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13개 주가 뭉치면서 만들어진 어떤 뭐 헌법적 성격도 있습니다만 헌법적 외교적 성격의 문서입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연방 헌법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라는 건 국가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장 개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 우리 버지니아 인권 규약이랄지 그런 정신들이 이제 빌 오브 라이트라고 해서 수정헌법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대강에 관해서만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정치국가하고는 어울릴 수 있는데 이 행정국가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이제 19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윌슨 제청을 통해서 이런 행정국가 탄생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논문을 지금 세 개로 쪼개 가지고 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 The historical transition to administrative government. 그래서 이 행정국가로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막스도 언젠가 말했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일어나는 것은 역사적 필연 법칙이다. 아, 뭐좀 말하는 뉘앙스가 좀 비슷하네요. 막스 비슷해.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이게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좀 사회주의자 비슷하다. 예, 그게 좀 아까 뭐 연방 헌법에 뭐 개인의 인권이랄지 뭐 이런 얘기했지만은 물론 이제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일반적으로 이 행정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국가 전체적인 어떤 복지, 자유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헌법 공부하는 사람보다 좀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이제 행정국가로의 어떤 발전이 역사적 배경하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윌슨's article divides the history of government in Europe. 유럽의 어떤 행정사 그리고 the United States into three parts. 세 가지 부분으로 미국과 유럽의 정부의 역사를 나눴는데 the first 첫 번째는 based on absolute sovereign rulers. 절대 봉건제 국가. absolute sovereign 하면은 이제 절대 봉건주의 국가죠. The second on democracy and constitutions.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헌법. 어, 이제 시민민주주의를 하려면 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앙샹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가 유럽에서 붕괴되죠.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는 영국으로부터 신생 그 신대륙의 미국이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대륙의 미국 왕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고 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루이 14세가 단대에서 처단되잖아요. 그 공포 정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유 무서워요. 단대 생각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잔인한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유럽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왕이 주인이 아니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도래했죠. 이게 이제 19세기 말 무렵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And the third 세 번째가 administrative government implemented and approved through democracy. 그래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 행정국가, 행정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이 행정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혹시 법 교양 시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가 지향하는 바, 그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국가작용이 행정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몽테스키에가 말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몽테스키에가 말한 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권력은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어, 이 입법하고 행정은 적극적인 국가 목적 실현 작용이다.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이걸 집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은 그러한 국가 작용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본 이해관계자의 소재기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기능하는 국가작용이다. 그래서 존 로크는 이제 국가작용을 입법과 집행, 이권 분립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동맹권, 외교권, 왕의 특별한 대권 이것을 또 얘기했죠. 그래서 사권 분립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테스키에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쭉 국가 기능을 관찰해 봤더니 이 사법이라는 독특한 작용이 있더라. 이제 몽테스키에는 영국을 여행해 보고 이렇게 느낀 바를 적었는데 법의 정신이라는 저작을 통해서 적었는데 독특한 제도가 이 사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고와 피고로 나눠져서 서로 이해관계 자기 주장을 하고 그에 관해서 어, 법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판단해 주는 사법작용이 있더라. 이 사법작용은 소극적 성격의 국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몽테스키의 이론이 미 연방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미 연방헌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 원리하고 소위 상위법 사상, 하이어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콕 에드먼드 코크경이랄지 영국의 어, 자연법학자들, 법철학자들이 주장한 블랙스톤이랄지 윌리엄 블랙스톤 이 상위법 사상, 이 헌법이 그러니까 위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상위법이 로서 처음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에 보통의 의회 제정 법률은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뭐 동부 13개주 시대 의회가 자고 일어나면 신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다수라고 해서 뭐 결의만 하면은 어제 법하고 다른 또 신법이 내일 만들어진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위 신법 우선의 원칙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이제 미국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의 이론에 따라서 권력 분립 이 두 가지가 아, 미국 연방 헌법을 미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권력 분립주의. 이 권력 분립주의는 이제 미국 연방 시스템이니까 의회 내에서도 양원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이캐메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상원과 하원 그리고 연방 국가니까 당연히 연방과 주간의 권력 분립. 그래서 헌법에서 연방과 주간의 권력 분립을 정하고 있죠. 수정헌법 11조인가요? 10조인가요? 예? 예.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모든 국가 권력은 어, 연방 헌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주정부에 유보돼 있다. Reservation of State Power. 그래서 아마 11 서면 11 수정헌법 11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히 우리 이제 후반부에 지방행정론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기원을 주로 보느냐, 어떤 연방 국가에서는 이제 주가 어떤 국가의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맹규약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고 했고 연방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그 동맹규약의 어떤 외교적 성격의 어떤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연방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는 50개 주가 제각기 국가성을 가지는 그런 성격의 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먼저 있고 지방 정부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특히 그 중앙 정부의 감독 통제권이 강하죠. 그래서 연방 시스템과 단일 국가는 어떤 국가성의 기원 단일할지 뭐 이런 점에서 뭡니까 체제적 어떤 형식은 결국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발전
살할지 그 본질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윌슨의 논문이 이렇게 세 단계로 이걸 구분했다는 것은 아까 그 막스의 어떤 봉건제, 막스도 그런 말 했죠. 이 봉건제로부터 시민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보통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뭐 지금도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입니다만은 이제 행정국가가 들어서면서 못 사는 사람들 어떤 평등의 이념, 국가복지의 어떤 보편적 국가복지의 실현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주의로 발전한다. 막스가 그랬죠. 그래서 그 논리 구조가 유사합니다. 물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스가 19세기 중엽, 중마렵 사람이니까 동시대고 윌슨이 조금 후배니까 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예. 자, judging by the constitutional histories of the chief nations. 헌법사를 주요한 국가의 헌법사를 통해서 there may be said to be three periods of growth through which government had passed in all the most highly developed existing systems and through which it promises to pass in all the rest.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헌법사를 통해서 어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그러니까 주요국 이외에도 이제 이거 뭐 선도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외의 국가들, 주요국 아닌 국가들은 그걸 따르게 되죠. 예, 그래서 어제 뭐 신자유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어떤 철학이랄지 정부의 구성과 기능의 원리가 다른 나라에도 퍼지게 됩니다. 예, 이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같이 어떤 정보화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만은, the first of these periods, 이 세 단계의 첫 번째는 is that of absolute rulers.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건 절대 군주가 지배하던 시대다. And of an administrative system adapted to absolute rule. 그리고 이때에는 그 왕의 편의에 따라서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왕의 말이 그 법이다. 그래서 이제 구세계라고 하죠. 구세계, 신세계, 구세계. 뭐 신세계 교황국이 20세기 초 만들어졌잖아요. 그거 들으면 아주 그냥 신납니다. 아주 멜로디 좋죠. 예, 신세계 교황국 이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독립과 발전을 시사하는 그런 교황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유럽 국가들을 우리가 구세계라고 부르는데요. 구세계의 절대 군주로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태양왕 루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절대 군주로서의 편의로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곧 법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이러한 시대의 어떤 특징이었죠. The second is that in which constitution are framed to do away with absolute rules and substitute popular control, and in which the administration is neglected for these higher concerns.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구체제, 앙샹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를 전복하고 그 왕을 처단하고 절대군주를 단대에서 처단하고 파퓰러 컨트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시민이 항상 통제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파퓰리즘이라고 해서 시민의 눈치만 보는 그런 정치가들을 우리가 비난하죠. 파퓰리즘.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파퓰리즘을 해야 돼.
이 왕이 제 맘대로 하잖아요. absolute rule니까.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그냥 구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주인이 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popular control, 뭐 judicial control, 이제 사법 통제, 이그 우드로 윌슨이 이 행정국가를 한참 얘기하고 나서 이 행정의 통제, 그러니까 이제 행정국가화 경향이 너무 강대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법적 통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통제, 권력의 분립과 견제 이런 것들은 소위 파퓰러 데모크라시, 대중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 요소,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촛불 시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시민 주권자로서의 시민 의사를 받들어야 되지만 뭐 기존의 어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이런 필수적인 제도들 이걸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재판소 판례에도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가결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다수주의 이거는 다수의 독재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 법칙의 첫 번째 단계, 역사 법칙의 첫 번째 단계인 절대 군주, 봉건 시대의 어떤 절대 군주와 별반 다르잖아요. 오히려 더 가혹할 수 있는 뭐 혁명기에 프랑스 대혁명기의 어떤 단두대 역사를 지는 걸 보세요. 그러면 이 다수의 어떤 전제라는 것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러한 기본 제도들 이런 것들은 어떤 대중민주주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컨스티튜션, 미국 그 헌법사를 보면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헌법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요. 19세기 미국의 연방 헌법사를 보면은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다. 뭐 이민자에 대한 어떤 헌법적 보호랄지, 드레드 스카트 사건 같은 경우는 주 시민 간의 어떤 헌법적 보호랄지, 또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주정부가 연방 정부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 이런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 이런 건 하이어 컨서언스입니다. 보다 고차적인 중요한 국사 문제죠. 이러한 과정이 뭐 전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19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었고 국가 운영이었고요. 이제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이렇게 neglected 되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별 필요가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자본주의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농경 자본, 농업 자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그 미국 독립전쟁이나 프랑스 대혁명을 상공 자본 가계급,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상공 제3계급 상공 자본 그룹이 이 주체가 되어서 일으킨 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뭐 쉽게 급격하게 어떤 진전이 되어서 뭐 물질적 번영이 갑자기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공자본이 주도되어서 자본주의가 발전돼 오다가 이것이 이제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은 행정국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우리가 쭉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발전 과정에 관해서 애널 학파라고 해서 이 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And the third is in which the sovereign people undertake to develop administration under this new constitution, which has brought them into power. 페이지 204페이지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행정부가 좀 뭘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행정부 역할이 현대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 뭐 대선 관련해서 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 후보들이 있는데 강조하는 것이 자신의 행정 경험, 내가 도시자 시설 무슨 어떤 업적을 넣겠다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주민들의 어떤 시민 참여, civil participation, 시민 참여, 뭐 참여연대라는 그런 기구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주로 행정부와 많이 교화하죠. 행정작용 관련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배심제라고 할까요? 사법부에서도 배심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가 지금 시민 참여 재판 제도가 이제 도입돼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행정국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이제 시민이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어떤 권력 기능, 권력 과정에서 하나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권력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Wilson, efficient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윌슨에 따르면은 efficient, 효율적이고 effective, 효과적인. 이제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은 efficient, effective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윌슨이 사용한 말이기도 하지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행정학의 목표가 뭐냐? 정부의 효율성이다, efficiency. 또 어떤 효과성, effectiveness다.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효율성이란 말은 좀 보다 어떤 기술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목표라는 개념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투입 산출 관련 어떤 개념이다. 이펙티브는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해서 그 목적 달성에 있어 비록 뭐 전투에서는 좀 안 됐지만은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효과성 그런 것을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한다. 목적 달성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은 is neglected during the second. 두 번째 시기에는 이게 neglected. 간과되었다, 경시되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사적인 배경이랄지 뭐 이런 사회적 당시의 어떤 발전 단계에 비추어서 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Constitutional period of government. 이때는 헌법 시대라고 할 수 있다. Wilson argues that all the time the article was written, 그 논문이 쓰여진 모든 시기에 The United States had reached the third period of government. 이제 미국은 세 번째 단계를 지금 에 도달해 있다. But still needed to move beyond its constitutional mistrust of administration.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에 관한
헌법적으로 행정에 관해서 잘못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고양해야 될 그런 때가 도달했다. 자, 말씀드렸죠. 이 미 연방 헌법은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방 시스템에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이랄지 뭐 개인의 기본적 인권만을 정하고 있다. 물론 상권 분립에 따라서 컨그레스라고 하는 의회, 이제 제1장이 의회입니다. 미국 헌법은 본문 조항하고 수정헌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본문은 이제 수개의 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정헌법 본문 4장, 본문 5장, 그리고 이제 뭐 본문 7장은 Federal Supremacy Clause인가요? 연방 헌법, 연방 관련 조항, 연방 조항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1, 2, 3장이 부르는 게 우리 좋습니다. 상당히 그 조문이 길고요. 본문 몇 조라고 뭐 보통 합니다만은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장이라고 부르는 게 좋은데 굉장히 그, 그 조문 구성이 복잡하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1장이 이제 컨그레스 의회장이고요. 2장이 이그제큐티브 집행권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집행된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간략히 돼 있어요. 대통령의 물론 권한 이쪽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뭐 국무회의도 없고요, 감사원도 없고 우리나라 헌법은 보면은 행정 각부랄지 뭐 이런 대통령 외에도 많은 조항들이 있죠. 미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스트러스트예요. 집행에 관련해서 뭐 자세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이제 주디셔리 사법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수정헌법 빌 오브 라이츠라고 해서 개인의 인권 관련한 조항이 본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에 관해서는 헌법이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통령 이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정치국 아까 얘기한 political government 정치 국가적 성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게 발전된 헌법이에요. 동맹규약 시대에는 Articles of Confederation 독립전쟁이 막 진행되던 동맹규약 시대에는 그러면 국가가 모여서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국가 시스템이죠. 뭐 누가 뭐 어떤 커맨더 인치프 뭐 최고 사령관이 되느냐 뭐 등등 더 그러니까 연방 헌법보다도 그 시절에는 더 미스트러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방 헌법이라는 게 독립 전쟁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자본주의 발전, 뭐 세세한 내치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겠어요. 워 메이킹 파워, 전쟁 수행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는 뭐 전쟁 관련 명령이 유효하냐? 뭐 이런 것들이 헌법적 문제가 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낡은 어떤 프레임이 돼버렸다. 것이죠. 그게 이제 윌슨 논문의 요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 볼까요? 행정 권력 그리고 그것의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에 관해서 마지막이 아닌가요? 5가지 요지 있죠. 미안합니다. 자, 보면은
행정 권력과 그것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According to Wilson's article, administrations must be given great power. 행정 권력에 대해서 보다 큰 권력이 주어져야 되고, discretion, power and discretion, 권력과 재량권, in order to perform their rol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또 나왔습니다. effectively, efficiently. 그래서 자신들의 그 행정 권력의 역할을 충실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어떤 권력과 재량권을 줘야 된다. For Wilson, 윌슨에게 있어서 this is an essential feature of administrative government. 이것은 행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면이고 and preferable to a system that minimize or devise and thus limits the power of administration.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권력과 재량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한편 그렇게 되면은 행정권을 최소화하고 나누고 제약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더 지금 현대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것이다. preferable. 그러니까 쭉 아까 미국이 독립하고 100년 정도 기간 동안 행정권이라는 것은 헌법 해석을 통해서 리밋 제한받고 뭐 최소화되고 미니멀 스테이트 얘기했죠. 정부가 별 적극적으로 뭘 할 필요가 없고 시민들에게 놔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뭐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관, 최소 국가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행정부의 기능을 높이고 재량권을 많이 줘야 된다. And let me say the large powers and unhampered discretion. 자, 권력이 비대해지고 unhampered 재량권이 unhampered 방해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Seem to me the indispensable conditions of responsibility. 그것이 바로 지금 현 상황에서 국가 책임, responsibility는 국가 책임이겠죠. 국가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자유방임, 벌써 말이 안 좋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는 빈부격차랄지 독과점이랄지 자본주의 발전의 말기적 현상들 이게 일어나는데 국가가 이렇게 방임해서 되겠느냐. 당시의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가 이것을 윌슨이 아주 심하게 이제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한을 많이 주고 재량권도 많이 줘서 어떤 시민 영역, 시민사회의 어떤 병리를 고쳐야 된다. 이제 시작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또 역사가 발전되면은 시민사회의 자율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의 주장들이 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고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중점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Public attention, 공공적 관심은 must be easily directed. 쉽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in each case of good or bad administration to just the man deserving of praise or blame. 그리고 어떤 행정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또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blame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 된다. 알 수 있으려면 그자에게 권한을 주고 재량권도 줘야 된다. 일단 권한을 주고 재량권을 준 다음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뭐 행정평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아예 이 행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 뭐 권한을 갖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There is no danger in power
if only if be not irresponsible. 그러니까 무책임하지 않는다면은 그 권력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책임 우리가 공공 권한을 주고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파퓰러 컨트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하게 되면은 그 권력은 위험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If it be divided, dealt out in shares to many, it is obscured. 그것이 뭐 어떤 권력 분립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주 복잡한 헌법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어떤 행정 작용할 수 없도록 뭐 나눠진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무능한 행정부, 뭘 할 수 없는 행정부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 국가가 무엇인가 obscured, 모호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권한을 주고 재량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뭐 브라운라이 보고서랄지 미국의 행정국가의 경향, 아까 베버리지 리포트, 영국의 베버리지 리포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브라운라이 커미티라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20세기 초죠. 그런 리포트들은 이제 적극 국가가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어떤 평가, 국가 시민들이 그걸 알 수 있고 지금은 뭐 시민들의 알 권리 얘기 많이 하죠. 시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 이게 헌법적 권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과 시민들이 밀접해지게 되고 발전할 수 있다. And if it be obscured, it is made irresponsible. 그러니까 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운라이 커미티 리포트랄지 그 후에 제정된 많은 공법. 그러니까 국가기관 중에 여기 뭐 디바이디드 권력 분립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에 대해 전제 정치에 대한 어떤 공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 입법, 행정, 사법 내 말이고 법이고 나는 집행하고 또 내가 판단한다. 입법, 행정, 사법 상권을 왕이 휘두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포로 발전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 권력부입주의고 그 이후에도 법원은 사법부는 이 권력분립 관점에서 행정권 행정작용을 이렇게 디바이드 분할시키는 그러한 판결들을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그 연방 헌법이 만들어진 뒤 100년간은 사법부하고 대통령만 있는 거야. Political government. 정치 국가하고 그 연방 법원만 있는 거야. 연방 대법원. 그래서 이 헌법 해석에 관련해서 이 링컨하고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죠. 대통령도 헌법의 해석자다. 그러니까 법원하고 대통령만 있다. 여기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법원은 자신들이 최종적인 헌법의 해석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링컨은 대통령도 최종적인 어떤 해석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링컨은 남북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예 해방 관련해서도 이 보수적인 대법원은 진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적 충돌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남북 전쟁에서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주도한 북군이 승리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수정헌법 13조, 14조, 뭐 15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equal protection, 법 앞에 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남북 전쟁이 뭡니까? 1860년대인가요? 윌슨 대통령이 이 말 하기 전 한 20, 3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 19세기 중엽이라는 것이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해요. 아까 막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이 수정헌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치국가, 헌법 국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윌슨이 보기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Improving constitutional democracy with administrative methods. 그래서 보면은 헌법 민주주의, 헌법 국가, 헌법 국가하고 민주주의가 합쳐지면 constitutional democracy 하면은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대 거기엔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쭉 제가 이제 행정국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헌법을 플루토크라시, 부르주아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플루토 하면은 부자들 풍부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을 위한 체제, 크라시 하면 체제입니다. 데모크라시. 클랩토크라시 하면 뭐예요? 도둑놈. 국가는 공무원인데 뭐만 못된 짓만 하고 자신들 이득만 채우고 클랩토크라시라고 합니다. 플루토크라시라고 하면 유상계급 체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데모크라시 하면 데모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 다수주의 체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수주의 체제지만 아까 제가 그 다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기본 제도랄지 가장 근원적인 합의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컨스티튜셔널이에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소위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보통 미국 헌법을 얘기합니다. Social contract.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프로토크러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니까 이것도 좀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마크스 얘기도 하고 부르주아 자산가 계급 혁명이 일어나서 시민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시민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행정국가화의 경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막스가 행정부가 그 시민을 자유롭게 시민 사회에 있어서 어떤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방임적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자유방임을 통해 되면 사회적 정의라는 게 전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행정학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행정학에 지향하는 바가 뭐 사회적 정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이념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기반한 다수주의를 개선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 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또 저 같은 뭐 교수나 교육자 무슨 공무원들 월급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연금제도랄지 이런 걸 통해서 형평과 사회적 정의를 달성한 적극 국가, positive state, 적극 국가의 필요가 있다. Wilson's article argues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must be improved by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methods of government. 행정국가의 어떤 행정작용을 통해서 개선돼야 된다. And by the hiring of an educated, qualified civil service based on competitive examinations. 그래서 이제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교육받고 educated, qualified 자격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 시빌 서비스 하면 공무원이죠. 예?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거니까요. 예, 공무원들에게 어, 공무원을 고용해서 어떤 행정국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빌 서비스. 시빌 엔지니어링은 뭐예요? 토목공학. 집 짓고 건물 짓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봉사잖아요. 시빌 서비스.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전까지는 아까 팔로티컬 거버먼트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 스포일 시스템, 잭슨이랄지 앤드류 잭슨, 그 초창기 대통령들은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자신 좌파 공무원으로 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헌법 공부하면 처음 나오는 게 마브리움 메디슨 사건인데요. 그 사건도 이런 역관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 대법관도 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뭐 국무장관도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아바 노래 있죠. The winner takes all. 승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갖는다. 이게 뭐 역관제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뭐 선거가 한번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된 자가 자신 마음대로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정치적 공무원은 그렇죠. 장관, 뭐 차관 등등 직업 공무원제가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바뀌면 뭐 대통령적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폴리티컬 오피서라고 합니다. 정치 공무원들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뭐 정치적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그냥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까 그 연방 헌법에 대통령 집행권이 대통령으로 단일화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연방 해석상 연방 헌법 해석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연방 헌법에 보면은 이제 important federal offic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연방 공무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연방 공무원이 뭐냐? 뭐 이거 해석상 이제 여러 가지 뭐 판례도 많고 그래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굉장히 단순한 헌법입니다. 그 헌법 개정은 또 경성헌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보통 최고법으로서 쉽게 개정할 수 없어요. 그 개정 절차가 의회 다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단계가 거쳐서 어렵기 때문에 잘 개정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그 역관제를 통해서 정치국가만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윌슨이 보기에 그렇지 않다. 이게 복잡하고 기술적이니까 이게 교육받은 사람이 좀 필요하다.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개 경쟁 시험. 우리 동양에서는 이미 과거제가 실시되었죠. 서양은 어떻게 보면 늦어요. 그래서 보면 펜들턴 액트라고 해가지고 공개 경쟁 시험을 공식적으로 뭐 도입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 19세기 초 그와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암살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직업 공무원 제도랄지 뭐 고시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윌슨 대통령이 뭐 선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If we are to put in new boilers and to man the fires which drive our governmental machinery.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바꿔야 된다. 보일러를 새롭게 하고 지금 현재 그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인한 국가사적, 사회적 어떤 병폐들 이걸 고쳐야 된다. 맨드라는 건 뭡니까? 수정한다는 것이죠. 거의 그 화재 사고 수준의 어떤 사회적 부정이가 있다. 예?
We must not leave the old wheels and joints and valves. 우리 그 옛 그런 바퀴, 뭐 wheels한 바퀴죠. 뭐 기계 머시너리란 말이 나왔으니까 기계 부품들, 옛날 그 기계 부품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And bends to creak and buzz and clatter on as best they may at bidding of the new force.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어떤 행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힘 있는 행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We must put in new running parts wherever there is the least lack of strength or adjustment. 새로운 어떤 기능할 수 있는 부품을 끼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무능한, 힘없고 무능한 아무런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런 것들의 새로운 그런 부분에 새로운 부품을 끼워내야 된다. It will be necessary to organize democracy by sending up to the competitive examination for the civil servicemen. 그래서 그 당시 그 관리들, 소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승리해가지고 공직에 취임하고 뭐 콩클 사건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정치 브로커인데 그 대통령 바뀌면 이렇게 관직을 이렇게 팔고 뭐 매관매기죠. 우리나라도 이 시대쯤 되면 그 매관매직이 많이 있나요? 구한 말, 조선시대 말. 세계사가 이렇게 같이 연동되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무능한 사람들, 그 공개 컴페티티브 이기잼이죠. 경쟁 시험에 이게 내몰아야 된다. 우리 뭐 고위 군 장성을 에게도 뭐 가끔 이렇게 뭐 낙하 훈련도 시키고 어디 특수전사령부에 보내가지고 보수 교육도 시키듯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 시험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우리 뭐 대한 변협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일정 어떤 계속 보수 교육을 받게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이게 율순의 입장에서 이 당시 공무원들이 무능하게 보여진 거예요. 가서 이게 공개 경쟁 시험이라도 치러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Definitely prepared for standing liberal test as to technical knowledge.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행정 관료로서 전문성이 있느냐, 테크니컬 knowledge. 뭐 어떤 여기서 테크니컬 knowledge는 뭐 기계에 정통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행정 complexity of administration. 행정장이 복잡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공공정책적 지식이랄지 무슨 어떤 행정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뭐 언젠가 어떤 그 뭡니까 우리 한국사회 지식인인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유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가야 된다. 치매 상태였던 뇌를 가지고 있다. 저도 지금 60이 돼가지고 이게 강의가 지금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60이 넘은 게 아니고 이제 60이 되었는데 나이 먹으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의 어떤 연령이랄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1순위 보기에 그런 무능한 어떤 공무원들 답답한 것이죠. Technically schooled civil service will presently have become indispensable. 그래서 이 고위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스쿨도 하면 교육시키는 것이. 그것이 현재 필수적이다. indispensable, 필수적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이제 JD 출신이, JD라고 혹시 아시나요? Doctor of Jurisprudence라고 해요. 우리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원 이름은 이제 페이퍼 체이스예요. 근데 이제 논문 벌레.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버드 대학 공부벌레들이라고 해서 하버드 로스쿨 관련한 드라마를 이렇게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개 경쟁 시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로스쿨 체제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뭡니까? 이 발전 과정에서 어떤 시빌 컨스티튜셔널 데모크라시 시민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어떤 교육받은 어떤 공무원 뭐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그 당시만 해도 LLB라고 해서 법학 학사, 그래서 일반 학사를 졸업하게 되면은 19세기 무렵이죠. 우드 윌슨 시대 1, 2년 더 공부를 해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다거나 판사, 검사 제도가 되는 이게 사회학에서 이 사회 엘리트 어떤 사회 엘리트를 교육하고 그 사회적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고시를 사법시험을 유지하다가 뭐 로스쿨 체제가 됐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LLB 시스템인데 19세기 20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 이게 학위 이름이 JD로 바뀌어요. 법학 박사 이렇게 바뀌는데 이 JD 출신의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지배적으로 JD 학위를 한 또 LL 변호사 출신의 어떤 대통령이 많은데요. 이 우드로 윌슨은 지금 우리 스타디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학의 연구라는 논문을 지금 요약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PhD 출신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보통 PhD나 JD 아니면은 이 대학원 과정을 하지 않은 일반 학사 출신의 자들이 이제 보통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제 보통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제 PhD 학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대학 총장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이 전문적으로 행정을 공부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한다. 스쿨드. 그래서 대통령 말은 말빨이 있잖아요. 또 교육 행정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행정학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발전행정론이라고 해서 뒤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뭐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한참 그 발전행정론 얘기도 합니다만 국가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당시 군부 엘리트 출신 대통령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많은 어떤 학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발전이 이끌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뭐 박동서 교수랄지 이 발전행정론자의 대표적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드로 윌슨은 자본주의 병폐의 이 역사적 배경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전 행정론의 접근 방법은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고 또 경제 발전해서 잘 사는 나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행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그런 차원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 뭐쭉 무슨 뭐 영국의 행정사랄지 뭐 이런 걸 제가 좀 해놨는데 프랑스의 행정사 다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네, 에,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마치고요.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교재죠. 행정학의 6장 우리 교재죠. 6장 그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